예비 사위가 일하는 식당에 거지 행색으로 들어갔어요. 저 손님 냄새 좀 심한데요. 나가주시죠. 그런데 내 앞에서 그놈이 무릎을 꿇더군요. 제발 그냥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난 식당을 부쉈습니다. 하지만 몰랐죠. 그 무릎이 내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절규였다는 걸. 그때 난 사람의 눈을 보지 못했어요. 그저 내 체면만 봤죠. 그날 이후 내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은 이유가 내 딸을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걸. 나는 그를 시험한다고 믿었지만 결국 시험받은 건 나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무릎의 의미를 찾아 나설 겁니다. 예비 사위가 무릎을 꿇던 날 우리 가족의 파멸이 시작됐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사연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또 한 번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회사 회의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왔고 식탁에는 스테이크와 샐러드가 차려져 있었어요. 은은한 조명이 식탁 위 유리잔을 비추는 순간 제 딸 유나가 숨을 고르듯 물잔을 들어 올렸죠. 저는 하루의 긴장감을 접으려 했지만 아이의 눈과 떨림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이 집은 늘 조용했지만 오늘의 조용함은 뭔가를 숨기는 정적이었죠. 칼끝으로 고기를 자르다 멈춘 손끝이 스스로를 의심하듯 떨렸습니다. 유나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아빠, 저 결혼하고 싶어요. 그 한 문장이 방 안의 공기를 바꾸더군요. 저는 기침을 한 번 하고 생각을 정리하려고 물을 삼켰죠. 누구와 결혼하겠다는 건데. 딸은 핸드폰 화면을 제 쪽으로 밀었어요. 사진 속 청년은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에서 땀을 닦고 있었죠. 이름은 이민호예요. 동네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파일을 열람하듯 정보를 분류했어요. 얼굴의 근육은 흔들리지 않았고 말수는 자연스레 줄었죠.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비서실장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예정하신 미팅 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는 형식적인 문장이었어요. 저는 이름 이민호. 경력식당 주방 보조라고 적어 답장 대신 메모를 남겼죠. 유나가 제 표정을 살피더니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사랑은 스펙이 아니에요, 아빠. 저는 고개를 들었고 한 박자 늦게 대답했어요. 스펙이 사랑을 대신하진 않지. 다만 내 딸의 미래를 대신 지켜주진 않겠나? 유나는 젓가락을 탁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방으로 들어가는 발소리가 복도에서 3번 울리다 멈췄죠. 저는 빈 그릇에 식탁보가 스치는 소리를 들으며 오래된 습관처럼 결론을 내렸어요. 서재로 들어가자 비서실장이 대기 중이었어요. 확인해 보니 출생지는 군산, 대학은 등록 후 중퇴, 특이사항은 무입니다. 라는 보고가 이어졌죠.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 유리 표면을 천천히 문지르며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빚은 없나? 정과는? 가족관계는? 비서가 태블릿을 넘기며 고개를 저었고 저는 의자를 뒤로 밀며 결정을 굳혔죠. 사람은 서리로 완성되지 않아. 내가 직접 본다. 비서는 눈을 크게 뜨더군요. 회장님 직접이요? 경호팀을 붙이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오늘은 회장이 아니라 아버지로 가보지. 말을 끝내고 저는 옷장을 열어 오래된 회색 작업복을 꺼냈어요. 한 번도 입지 않았던 낡은 구두와 창고에 있던 모자를 함께 챙겼죠. 거울 앞에 서서 수염을 붙이고 머리칼을 헝클었어요. 비서가 놀란 얼굴로 스마트워치를 내밀며 속삭였죠. 위치만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나 혼자 다녀올 거야. 너무 큰 그림자는 진실을 가려요.
저는 우도 소매를 몇 번 접어 올리며 가벼운 몸짓을 확인했죠. 정제된 동작 대신 어깨를 조금 굽히고 시선을 낮추는 연습을 했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주차장 공기가 선명했어요. 평소 타던 방탄 차량 대신 오래된 세단을 불러 조용히 탑승했죠. 운전기사가 목적지를 묻자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청해식당 근처 골목으로 가주세요.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신호등이 간헐적으로 제 얼굴을 비추었고 저는 그때마다 표정을 비워냈죠. 식당에 도착하기 전 저는 반사 유리창에 비친 자신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정제된 회장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목선과 어깨를 일부러 구부렸죠. 주머니에는 현금 몇 장, 그리고 오래된 동전 2개 넣었습니다. 통제된 삶에서는 사소한 우발성이 무기가 되죠. 이 밤에 저는 계획된 우발성이었습니다. 식당 조명이 유리문을 통해 따뜻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문턱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손등으로 이마를 한번 훑었죠. 기름 냄새와 사람들 말소리가 뒤엉킨 공간은 늘 진실을 숨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숨김 속으로 들어가 진짜 표정을 꺼내 오려는 거죠. 손잡이를 잡는 순간 심장 박동보다 먼저 머릿속이 차분해졌습니다. 문이 열리기 직전 제 휴대폰이 한번 진동했어요. 유나에게서 온 메시지는 짧았죠. 아빠 믿고 와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고 대신 손가락을 더 세게 말아주었어요. 이제 판단은 식탁이 아니라 현장에서 해야만 하니까요. 문을 밀어젖히면 그 남자의 첫 시선이 저를 향할지 아니면 바닥을 볼지 확인하게 될 거예요.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건 가난이 아니라 상황이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 그 상황의 끝을 제 방식으로 확인하겠죠.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내가 들어갈 그 식당은 오늘로 평범함을 잃게 될 겁니다. 식당 앞에 서 있는 나를 아무도 몰라봤어요. 비싼 정장을 입지 않고 구두는 먼지로 덮여 있었고 얼굴에는 일부러 덧댄 수염이 거칠게 붙어 있었죠.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불빛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내게는 이질적으로 들렸습니다. 이곳이 내 딸이 말한 좋은 사람이 일하는 곳이라니 그 말이 얼마나 현실과 어긋나는지 확인해 봐야 했어요. 문을 밀자 따뜻한 국물 냄새와 기름 냄새가 동시에 밀려들었습니다. 손님들 사이를 분주히 오가는 젊은 직원들이 나를 힐끔거리며 쳐다봤죠. 손님, 뭐 주문하시겠어요?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냥 따뜻한 밥 한 그릇만 주시오. 직원은 미간을 찌푸리더니 내 옷차림을 훑어봤어요. 죄송한데 식사 손님 맞으신가요? 말투 속에 깔린 경계심이 명확했죠.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묘하게 찌릿했어요. 딸이 사랑한다는 남자가 이런 시선을 매일 받으며 일하고 있을까 그 생각이 스쳐갔죠. 식당 구석의 테이블에 앉자 몇몇 손님들이 나를 쳐다보며 속삭였어요. 노숙자 아니야? 냄새 좀. 나는 그런 말이 익숙한 사람처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름한 종이컵에 물을 따라 한 모금 삼켰죠. 그때 주방 문이 열리고 땀에 젖은 앞치마를 두른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 청년 민호였어요. 유나가 보여줬던 사진 속 얼굴 그대로였죠. 그의 눈동자가 나를 보는 순간 공기 속이 일순 멈춘 듯 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고 손에 들고 있던 국그릇이 덜컥 흔들렸죠. 나는 모르는 척 시선을 피하며 밥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손님, 혹시 여기 오신 이유가? 나는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일부러 무뚝뚝하게 답했죠. 밥 좀 편하게 먹자는데 이유가 필요한가?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깊은 숨을 내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식당 사장으로 보이는 중년 여자가 다가와 제 옷차림을 흘겨봤죠. 손님, 죄송한데 우리 가게 분위기 좀 생각해 주셔야죠.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뒤편에서 민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사장님, 그분은 제가. 됐어, 민호 씨. 이런 손님 받으면 다른 손님 나가요. 순간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게 현실이구나. 가난하다는 이유로,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사람의 존엄이 바닥에 떨어지는 곳. 그 장면을 보면서 나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내 딸이 사랑하는 세상은 내가 살아온 세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 민호가 갑자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더니 두 손을 바닥에 짚었죠. 제발 그냥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식당 안의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고요했어요. 젊은 손님들이 휴대폰을 꺼내 들고 웃음과 수군거림이 섞여 퍼졌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은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찢어졌죠. 딸의 남자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쌓아 올린 제국이 이 젊은 청년 하나보다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일어나시오. 내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었지만 눈빛은 두려움으로 젖어 있었죠. 나는 손끝으로 식탁을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이만두시오. 이 가게 내가 처리하리다. 식당 안에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라며 웃었지만 나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밖으로 나가며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죠. 청해식당, 오늘로 폐점이다. 계약권 전면 철회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인간이 사람을 짓밟는 곳에 내 딸의 행복은 없다. 식당 문을 나서는 순간 유리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게 보였어요. 거지의 얼굴도 회장의 얼굴도 아닌 오직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의 얼굴. 그리고 그 표정 속에는 분노보다 깊은 두려움이 스며 있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무릎 꿇음이 나를 무너뜨릴 진실의 시작이었다는 걸. 식당을 박차고 나온 그날 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나를 슬쩍 보며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라고 묻더군요. 나는 짧게 대답했죠. 그냥 본대로 운전해요. 차 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깔려 있었어요. 창밖으로 흩날리는 네온사인이 유리창에 부딪혀 깜빡였고 그 불빛이 마치 내 속을 조롱하듯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엔 민호가 바닥에 무릎 꿇은 장면만 계속 반복됐어요. 그 순간의 굴욕감, 모멸감이 아닌 내가 만든 세상이 어떤지 똑똑히 보여주는 거울 같았죠. 청해식당 폐업 조치 완료했습니다. 비서의 보고는 짧았고 내 대답은 더 짧았어요. 알겠네. 집에 도착했을 땐 새벽이었어요. 문을 여니 집안은 숨이 멎은 듯 조용했습니다. 딸의 방 문 밑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죠. 가만히 서서 그 불빛을 바라보는데 문틈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의 울음소리였어요. 나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노크하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틀렸던 걸까? 라는 생각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그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식탁 위에 남겨진 냉커피 잔을 들었는데 얼음이 반쯤 녹아 있었습니다. 딸이 내게 말하려다 못한 무언가가 그 녹은 얼음처럼 스며드는 기분이었죠.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나갔습니다. 비서실 문을 열자
임원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나를 바라보며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인사를 했죠. 나는 자리에 앉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청해식당건은 끝났다. 보도자료 준비해. 계약 조건 위반으로 해지라고 써.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때 홍보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회장님, SNS에서 영상이 돌고 있습니다. 식당 직원이 무릎 꿇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순간 공기가 탁하게 가라앉았죠. 나는 천천히 안경을 벗고 눈썹 사이의 근육을 움켜쥐었습니다. 삭제 조치해. 우리 이름이 거론되기 전에.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몇 시간 만에 재벌의 갑질, 식당 폐쇄 사건이라는 제목이 포털 실시간 1위로 떠올랐습니다. 기자들은 그룹 로고가 찍힌 본사 앞에서 몰려들었고 내 얼굴을 찍기 위해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강 회장님 사실입니까? 무릎 꿇은 청년이 따님 예비 남편이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 말에 나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비서가 급히 나를 안내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유나 양이 지금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뭐라고 했나?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만 식당 근처에서 누군가와 통화하신 걸 경호원이 봤다고 합니다. 그 후 차량을 타고 나갔다고. 나는 재킷을 벗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그날 이후 처음으로 회장이라는 이름 대신 단순히 아버지라는 두 글자가 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체면이 아니라 피부치의 생명으로 이어질 거란 거요. 책상 위 전화기를 집어들고 경찰청장을 직접 불렀습니다. 강윤아, 내 딸이다. 위치 추적 요청하네. 단 비공식으로.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유리창에 떨어지는 물방울이 도시의 불빛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그 왜곡된 빛 속에서 민호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어요. 무릎을 꿇은 청년. 그는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숨김이 단순한 겁이나 비굴함은 아니었죠. 그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이건 단순한 감정의 싸움이 아니야. 누군가 우리를 흔들고 있다. 그리고 나는 비서에게 지시했죠. 이민호라는 청년 가족관계부터 근무 이력까지 다시 조사해. 단 공식 문서 말고 그림자 정보로.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나는 손으로 이마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이 싸움, 이제부터 시작이다. 창밖의 비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그 빗소리가 내가 저지른 오만함을 씻어내듯 들렸지만 이제 돌아가기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진실이 무너진 자리엔 반드시 누군가의 피가 흐르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그 피가 내 가족의 것일 수도 있단 생각이 내 손끝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비가 그친 새벽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유나 위치 확인 실패라는 문구가 여전히 깜빡였죠. 그 단어가 내 눈앞에서 마치 심장박동처럼 깜빡이고 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문득 머릿속을 스친 생각이 있었어요. 민호, 그놈이 뭔가를 알고 있다.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비서가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이민호 씨 관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했죠.
비서는 태블릿을 내밀며 보고서를 띄웠습니다. 군산 출생, 부모 사망, 고등학교 졸업 후 상경, 이후 각종 아르바이트 전전, 4년 전 신용불량자 등록. 나는 화면을 넘기다 손이 멈췄습니다. 청해식당 입사일 5년 전. 추천인 최미정 대표. 그 이름 어딘가 낯익었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최미정 사장은 과거 우리 그룹 협력사 회계 담당으로 일했습니다. 그제야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도연그룹 2차 하청 구조에서 한번 비자금이 새어나갔던 사건. 그 중심에 최미정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그녀는 결국 징계 없이 회사를 나갔고 그 후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그 여자가 지금 식당 사장이라니 머리가 싸늘해졌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위치 확인해. 그 여자를 만나야겠어. 비서가 당황한 얼굴로 직접 가시겠습니까? 라 물었죠. 그래, 직접 가야 진짜 표정을 볼 수 있지. 차가 식당 골목 앞에 멈췄을 때 가게는 이미 폐쇄돼 있었습니다. 문엔 임시 휴업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죠. 나는 잠시 서서 종이를 바라보다가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불 꺼진 주방 안은 정적뿐이었어요. 그런데 계산대 위에 덩그러니 놓인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죠. 봉투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도연 회장님께. 나는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는 사진 2장과 쪽지 1장이 들어 있었죠. 첫 번째 사진에는 민호가 누군가에게 맡고 있는 장면, 두 번째는 내 딸 유나가 병원복 차림으로 누워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쪽지를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죠. 당신의 딸은 당신이 만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지 않습니다.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누군가가 우리 가족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CCTV 확보해. 주변 골목, 사흘치 전부. 비서가 예, 회장님이라 대답하고 뛰어나갔습니다. 나는 텅 빈 식당 안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사람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죠. 잠시 후 경찰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따님 유나 양 차량이 강변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나는 급히 차에 올랐죠. 차가 속도를 높일수록 머릿속에서 과거의 한 장면이 겹쳐졌습니다. 유나가 어릴 적 했던 말 아빠, 돈으로는 마음 못 사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차량은 반쯤 강가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조수석에는 유나의 가방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나는 그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는 휴대폰, 지갑, 그리고 낡은 메모장이 있었습니다. 그 메모장 맨 뒷장엔 이렇게 쓰여 있었죠. 민호 오빠를 믿어요. 아빠는 절대 믿지 말아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도 파도도 내 숨소리조차 멈춘 듯 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딸이 내게 남긴 건 사랑이 아니라 경고였어요. 하늘이 어둑해지며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빗속에서 나는 중얼거렸죠. 그래, 이제는 숨지 말자. 누가 내 가족을 건드렸든 끝까지 쫓아가겠다. 그 순간 나는 회장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이었죠. 차 안에서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어요. 유나의 가방 속 메모장, 그 마지막 문장 아빠는 절대 믿지 말아요. 그 글씨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마치 내가 만든 제국의 벽에 누군가가 칼자국을 남긴 듯 했죠. 비서가 전화를 받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CCTV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상한 점이라니?
식당 주변 CCTV가 모두 같은 시간에 꺼졌습니다. 정전도 시스템 오류도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끄는 겁니다. 나는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내 부인이다. 그 식당 시스템을 아는 사람. 비서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CCTV가 꺼진 그 시각에 식당 옆 골목에서 차량 한 대가 멈춘 기록이 있습니다. 차량 번호 조회 결과 도연그룹 협력사 차량입니다. 그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협력사 차량이라니. 그 말은 곧 누군가 내 조직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 회사 담당 임원이 누구지? 정태우 상무입니다. 회장님 직속 라인으로.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공기 속의 냄새가 확 변했습니다. 정태우 그룹 내부에서도 영리하다고 소문난 인물. 나를 보자 하며 수년간 재정 라인을 관리해온 인물. 그가 관련돼 있다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기극이 아닐 겁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죠. 태우 씨, 나야. 지금 어디 있나? 아, 회장님. 회의 중입니다. 내일 아침 보고 드리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럽고 매끈했지만 그 안에 묘한 틈이 느껴졌어요. 그럼 오늘 저녁에 보세. 보고 내용 직접 듣고 싶네. 예, 회장님. 준비해 두겠습니다. 통화를 끊자마자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말의 톤은 완벽했지만 숨소리의 박자가 거짓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날 저녁 본사 회의실 문을 열자 그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장을 단정히 입고 손엔 보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청해식당 관련 자료입니다. 내부 조사는 이상 없습니다.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래. 그런데 왜 협력사 차량이 그 시간에 거기 있었을까? 그의 미세한 눈동자 떨림이 전부를 말해줬습니다. 아, 아마 납품 점검이. 새벽 1시에 납품 점검을 해? 그의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나는 보고서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태우 씨, 솔직히 말하지. 당신이 그 식당과 어떤 관계인가? 그는 잠시 눈을 감더니 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 오해십니다. 그건 단순히. 변명은 그만두게. 내가 모를 것 같나? 그때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따님 유나 양의 휴대폰 신호가 잡혔습니다. 나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서지? 도연 메디컬 센터 근처입니다. 그 건물 정태우 상무가 관리하는 부속 병원입니다. 순간 정태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그를 노려봤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태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고개를 숙인 채 손끝으로 양복 단추를 매만졌죠. 그 한 동작이 모든 걸 자백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바로 지시했어요. 메디컬 센터 지금 당장 간다. 경찰도 경호팀도 다 준비해. 비서가 뒤따르며 묻습니다. 회장님, 직접 가시면 위험합니다. 내 딸이 그 안에 있다면 내가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나. 차 문이 닫히는 순간 내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빛 한 줄기 없는 새벽이었지만 나는 확실히 느꼈어요. 이 싸움은 이제 권력의 정화가 아니라 피해 정산으로 가고 있다는 걸. 누군가 우리 가족을 이용했고 그 대가를 내가 직접 받아내야 했습니다. 차가 병원 앞에 멈췄습니다. 입구에는 아무런 불빛도 없었죠. 문을 밀자 알 수 없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싸늘한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연 아버님. 그 목소리는 분명 유나의 것이었죠. 나는 숨을 삼키며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손목에 차가운 금속이 닿았어요. 뒤에서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 오셔야죠. 여긴 당신 세상이 아닙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정태우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부하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완전히 다른 무언가. 나를 조롱하며 지켜보던 배후의 주인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죠. 이 싸움은 단순히 딸을 찾는 일이 아니라 내가 쌓아올린 권력의 탑이 무너지는 시작이라는 걸. 병원 문을 밀고 들어가자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소독약 향과 피 냄새가 섞여 있어 머리가 어지러웠죠. 복도 불빛은 희미했고 사람들 발자국 소리만 쩍쩍 울렸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와 조용히 내 팔을 잡았어요. 회장님, 이쪽입니다. 병실 문을 열자 민호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과 팔에 멍이 들었고 입술은 터져 피가 말라 있었죠. 그러나 눈은 또렷했고 내 얼굴을 보자 힘겹게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내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유나, 건드리지 마세요. 나는 숨을 삼키며 병상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 박동이 귀에 울리듯 들렸지만 표정은 굳혔어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차를 따라오며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외부 폭행으로 입원하셨고 오늘 새벽에 응급처치 받았습니다. 라 말하더군요. 나는 민호의 손을 잡아보려 했지만 손은 찬 기운만 전했죠. 그가 내 손을 뿌리치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은 오히려 단호했어요. 그 사람들, 유나 건드리지 말라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얼굴을 깊게 찌푸렸죠. 누군가 우리 가족을 협박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비서의 호출로 병원 사무실에서 CCTV 녹화본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식당 주방 창문 아래에서 누군가가 민호를 끌어내는 장면이 보였어요. 그 장면을 확대하자 한 남성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차량 번호판 일부가 찍혔습니다. 번호를 조회하니 협력사 차량이라는 결과가 떨어졌죠. 그리고 그 협력사 명단 속에서 정태우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멈추게 한 뒤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우발적 사건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어요. 태우가 연루돼 있다면 내부 결탁은 분명했고 이번 일은 계획적이라는 뜻이었죠. 나는 바로 태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와보게. 설명하시오. 그가 나타났을 때 얼굴은 흰 종이처럼 창백했지만 태도는 평온을 유지하려 했어요. 나는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내가 왜 협력사 차량을 쓰게 했는가? 그는 잠시 말을 더듬더니 어물거리는 대답을 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단순한 점검입니다. 잘못 인식했을 수도. 내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점검이라. 그 시간대에 왜 식당 골목에서 기다렸나? 그는 눈을 떨더니 결국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실 민호 씨가 우리 내부 문제와 엮여서요. 우린 그저 확인하려 했을 뿐입니다. 그 말에 나는 손등으로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비서가 보고서를 들이밀며 추가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계좌 흐름, 협력사 이체 내역, 그리고 민호가 과거 연루된 사건 관련 문서가 섞여 있었죠. 문서들을 하나하나 뜯어볼수록 퍼즐은 맞춰졌습니다. 민호는 단순한 식당 직원이 아니었다는 점이 명확해졌어요. 어떤 이들은 그를 도구로 쓴 모양새였습니다. 나는 태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 가족을 압박한 것이냐? 그는 더 이상 거짓말을 버티지 못하고 머리를 숙였죠.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 임원들이 오래된 비리를 숨기려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나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민호의 손이 떨리며 침대 옆 책상을 쥐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다시 속삭였어요. 유나를 지키려다 이렇게 됐습니다. 더 이상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 말에 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분노가 뜨겁게 끓어올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안함이 밀려왔죠. 그날 밤 나는 집무실로 돌아가 문을 닫고 오래된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수년간 봉인해둔 과거의 계좌 명세와 결제 기록을 꺼냈죠. 밤새 보고서를 읽으며 누군가 부모의 죄를 덮어주려 했다는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단순한 우발이 아니라 계획된 음모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어요. 나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까지 밝힌다. 이 말이 내 입에서 나왔고 울림은 고요한 밤을 가르듯 퍼졌습니다. 내 딸을 지키기 위해 내 이름을 걸고 진실을 드러낼 것이었죠. 그 결심은 회장으로서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지만 그 어떤 권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새벽 내내 서류를 뒤적이며 잠을 잃었어요. 검은 커피는 식어 있었고 손가락 끝은 서류 더미의 모서리에 걸려 있었죠. 민호를 병원에서 본 이후로 모든 퍼즐 조각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단순한 식당 사건이 아니었고 내부의 누군가가 우리 가족을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했어요. 비서에게 내부 계좌와 협력사 이체 내역을 다시 한번 추적하라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도착하자 화면 속 숫자와 이름들이 나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죠. 몇 개의 작은 송금이 모여 큰 돈줄을 만들고 있었고 그 돈줄의 끝은 뜻밖에도 우리 그룹의 오래된 라인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는 즉시 감찰팀에 칼자루를 넘기지 않고 직접 발로 뛰기로 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청해식당의 이전 납품처였어요. 그곳엔 아직도 식자재 상인들이 드나들었고 나는 평범한 거래인처럼 주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거래처 명단을 훑는 동안 한 장의 영수증이 내 눈에 꽂혔어요. 영수증에는 특수 포장비라는 항목이 찍혀 있었고 그 금액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만큼 컸습니다. 그 금액의 흐름을 따라가자 결국 작은 골목의 보험 중개업체로 연결됐죠. 그곳은 평범한 보험사가 아니었고 여러 비자금 통로로 사용되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중년 남자가 조용히 나오더군요. 그의 눈빛은 뭔가를 숨기려는 사람의 그것이었어요. 보험 중개인 왜 오셨습니까, 회장님? 나는 서류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나 이거래. 누가 승인했나? 그는 잠시 주춤하다가 입을 열었죠. 보험 중개인 저희는 단지 창구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내부 요청이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나는 심장이 더 세게 뛰었어요. 내부 요청이라는 단어는 이미 알고 있던 이름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연결고리는 정태우의 라인과 완전히 일치했죠. 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차를 몰아 정태우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 서자 경호원 몇 명이 나를 막으려 했지만 나는 단호히 허가증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은 숨을 죽인 채 나를 인도했고 태우는 흐트러진 표정으로 맞았습니다. 나는 준비해온 증거 자료를 탁자 위에 한꺼번에 쏟아부었죠.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나 왜 우리 사람을 쓰레기처럼 만들었나? 그는 처음엔 변명했지만 점점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정태우 회장님, 제가 일부 임원진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비리를 덮으려 했어요. 내 안에서 분노와 냉정함이 교차했죠. 나는 더 깊은 곳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룹의 비밀 파일 보관실을 열어 오래된 결제 서류들을 뒤졌어요. 수년 전 결제 선 아래 숨겨진 각서 하나가 손에 잡히더군요. 각서에는 비상지급,
수신인 청해협력, 승인자 익명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익명으로 남겨진 승인자의 서명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었죠. 바로 그때 내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발신인 없이 짧은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진실을 더 파면 가족이 위험해집니다. 나는 손이 떨렸지만 화면을 꺼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경고는 역설적으로 내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나 협박 운운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숨겼는지 밝히겠습니다. 나는 비서에게 일렀죠. 나 내부 라인 전수조사 시작하라. 외부에도 연결고리가 있는지 국제 결제 내역까지 확인해.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움직였습니다. 밖에서는 이른 새벽차가 지나가며 도시 소음이 깔렸고 나는 창밖을 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중대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청해식당으로 들어갔던 그 협력사 차량의 보험 처리 내역과 최근 윤아가 받은 메시지 발신지 간의 시간대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누군가 고의로 사건의 시간과 장소를 연결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나는 손을 꽉 쥐고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만 남았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진실은 더 가혹해졌고 나는 이제 뒤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민호와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죠. 그와 마주 앉아 왜 무릎을 꿇었는지, 누가 윤아를 협박했는지 끝까지 들을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이 또 다른 함정의 시작이 될지 누가 알았을까요? 병실 문이 닫히자마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의료 장비의 삑삑거림이 멀어지고 대신 낯선 발소리가 복도 저편에서 다가왔어요. 그 소리는 규칙적이면서도 의도적으로 느려졌죠.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경호팀에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병원 주변 CCTV가 전부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나는 서류를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하는지 이젠 숨을 데가 없을 겁니다. 그때 병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정태우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빛에 가려진 그의 얼굴엔 미소가 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냉담했어요. 회장님, 이렇게까지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를 응시했습니다. 윤아가 어딨지?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입꼬리를 올렸죠. 아직도 그 아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숨이 끊긴 듯 가슴이 조여왔어요. 그는 천천히 다가와 내 앞에 서더니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이 만든 세상의 결과입니다. 서류에는 도연그룹 비자금 명세서가 찍혀 있었어요. 거기에 내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 조작된 문서였지만 정황상 완벽했죠. 이걸 공개하면 회장님은 끝입니다. 그 아이도 다시는 못 찾을 겁니다.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협박할 셈인가? 그는 시선을 낮추며 중얼거렸어요. 협박이라니요, 회장님. 거래죠. 거래. 그 아이는 내 손에 있습니다. 대신 당신은 그룹을 넘기면 됩니다. 그의 말은 얼음장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넌 내 딸을 미끼로 삼았군. 그가 비웃듯 말했죠. 회장님이 만든 시스템 아닙니까? 사람보다 숫자를 먼저 보는 세상, 그걸 제가 배운 겁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경호원이 뛰어들어왔어요. 회장님, 병원 지하에서 폭발물이 발견됐습니다. 대피하셔야 합니다. 순간 정태우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죠. 그는 서류를 움켜쥔 채 도망치려 했지만 나는 그보다 먼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윤아는 어디 있나?
대답해. 그는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당신이 진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손을 뿌리치고 복도로 달려나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뒤쫓아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병원 전체에 경보음이 울리며 붉은 불빛이 번졌습니다. 나는 비서에게 소리쳤죠. 민호부터 옮겨. 지금 당장. 그는 민호의 침대를 밀며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나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화약 냄새가 진동했고 먼지와 연기가 눈을 자극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휴대폰 불빛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낯익은 번호 유나. 나는 급히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유나, 어디야? 아빠야. 아빠 미안해요. 저 때문이에요.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민호 오빠는 저 대신 신호음이 끊겼습니다. 그 순간 지하복도 끝에서 폭발음이 터졌어요. 하얀 섬광이 터지며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몸이 뒤로 밀려났고 귀가 멍해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비서가 피투성이 얼굴로 내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나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속삭였죠. 유나 찾았어. 유나가 살아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오래전부터 우리 가족의 삶 전체를 조종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실의 끝에는 정태우가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내가 만든 그림자가 있었어요. 나는 피를 닦으며 벽에 기댔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병원은 무너져가고 있었죠. 그 속에서도 마음은 단 한 가지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유나를 찾는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때 불길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하얀 연기 너머로 희미하게 들린 목소리. 회장님, 다음엔 당신 차례입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분명 내 과거에 묻어버린 누군가의 아들이었습니다. 병원은 이미 폐허였습니다. 벽은 무너지고 유리창은 녹아내려 있었죠. 하얀 연기가 천천히 하늘로 오르며 새벽빛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잿더미 속을 헤집으며 유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유나, 유나야. 목이 쉬어가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불타버린 간판 조각 사이에서 휴대폰 잔해가 발견됐고 그 안에 메모리 칩을 꺼내자 익숙한 파일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나는 현장에서 직접 파일을 복구했습니다. 영상은 30초 남짓이었고 흐릿한 화면 속에서 유나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빠,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제가 사라진 거예요. 저희 가족이 숨겨온 비밀, 이제는 아빠가 마주해야 해요. 그녀의 시선이 화면 밖으로 향하더니 누군가의 손이 보였습니다. 그 손엔 낡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영상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나는 그 손의 반지에서 모든 걸 알아챘죠. 그건 내 결혼 반지였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그 손은 나 자신의 것이었어요. 기억 속 어딘가에서 끊겨있던 과거가 갑자기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나는 도연그룹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많은 하청업체를 폐쇄시켰습니다. 그 중엔 청해식당의 전신, 청해물류도 있었죠. 그 회사 사장은 파산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남겨진 가족은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 사장의 아내 최미정, 그리고 그의 아들 이민호.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민호는 복수를 위해 내 딸에게 접근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꾸민 복수의 계획 속에서 오히려 내 딸을 지키려 했던 희생자였던 겁니다. 나는 주저앉은 채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릎을 꿇었구나.
그가 나를 향해 절하듯 무릎을 꿇던 그날, 그건 비굴함이 아니라 간청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과거의 죄를 멈춰달라는 인간의 절규였죠. 비서가 달려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경찰이 병원 근처에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내부엔 아무도 없었지만 트렁크에 봉투가 하나 있습니다. 봉투 안에는 최미정의 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망가뜨린 세상에서 나는 내 아이를 지켰습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끝까지 감추면 또 누군가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모든 사건의 결말은 처음부터 예정돼 있었어요. 청해식당에서 무릎을 꿇은 한 청년, 그 앞에서 분노로 눈이 멀어 식당을 부쉈던 나. 그날의 오만함이 지금 내 가족을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나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모든 비자금 문서 공개하라. 언론에 전부 넘겨. 비서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장님, 그건 회사가 무너집니다. 상관없네. 더 늦기 전에 나라도 무릎을 꿇어야지. 그날 오후 기자회견장이 열렸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앞에서 나는 단상 위로 올랐어요. 수많은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사람을 무너뜨렸고 그 죄로 내 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죄의 대가를 모두 드러내려 합니다. 그 순간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은 소리를 지르며 질문을 던졌지만 나는 단 하나의 이름만을 남겼습니다. 유나 아빠는 이제 거짓 없이 살게. 그 말을 끝으로 나는 천천히 무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비공개 번호가 떴죠. 회장님, 유나 양이 살아있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습니다. 모든 소리가 멀어졌어요. 그리고 내 머릿속엔 단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불길 속에서 들렸던 그 목소리. 회장님, 다음엔 당신 차례입니다. 그 말은 복수가 아니라 심판의 예고였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세상은 폭풍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모든 포털 메인에 걸렸고 재벌의 자백, 권력의 붕괴, 도연그룹 해체라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넘쳐났죠. 그러나 나는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모든 걸 잃었다는 공허함보다 아직 한 가지 유나, 그 아이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를 붙잡고 있었어요. 비서는 회사 문서를 정리하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금이라도 다시 철회하시면 모든 게 복구 가능합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구? 나는 이미 복구할 수 없는 걸 잃었네. 그리고 창밖으로 내리쬐는 아침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그 빛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익숙한 번호 민호. 회장님, 저 유나 씨를 찾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숨이 멎었습니다. 어디에 있나? 지금 당장 위치 보내. 하지만 직접 오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아직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죠. 이번엔 내가 직접 간다. 더 이상 내 사람을 희생시킬 순 없어. 그가 보낸 좌표는 도시 외곽에 버려진 공장이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문을 열자 거센 바람과 함께 녹슨 철문이 삐걱거렸죠.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와 석유 냄새가 섞인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역시 오셨네요. 정태호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깔끔한 양복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그의 옆에는 의자에 묶인 한 여자가 있었죠. 빛에 비친 얼굴 유나였습니다. 이제야 끝이 보이네요. 나는 그의 앞에 다가섰습니다. 태우, 내가 원한 게 뭐지? 돈?
걸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죠. 아닙니다. 정의요, 회장님. 당신이 무너뜨린 사람들의 정의. 그의 말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가 가리킨 화면엔 수십 개의 파일과 영상이 떠 있었죠. 그건 내가 과거에 승인했던 비자금 결제, 부당해고 명단, 그리고 협력사 폐쇄 명령서였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이 만든 제국의 뼈대입니다. 그 위에 수천 명이 울었죠. 그래서 내가 내 딸을 이용했나? 이용이라뇨. 저는 같은 상처를 보여준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동자는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유나 양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망가뜨렸는지. 나는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봤습니다. 유나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 멈춰요. 이건 우리 모두의 잘못이에요. 민호 오빠도 엄마도 아빠도. 그 말에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복수와 정의의 경계는 이미 무너졌다는 걸. 우리가 싸운 건 선과 악이 아니라 후회할 용기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였죠. 정태우가 총을 꺼냈습니다. 이제 끝내죠, 회장님. 이 세상을 만든 당신 손으로 그 죗값을 치르세요. 그때 뒤편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이건 당신 방식이 아니야, 태우. 그는 유나를 풀어주며 정태우를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바랐던 건 복수가 아니라 멈추는 거였어. 정태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죠. 그래요, 어쩌면 그게 진짜 정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나는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법정에 섰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죠. 나는 내 손으로 만든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법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고개를 들자 유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죠. 이제야 우리 가족이 진짜 시작이에요. 그 순간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빛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비로소 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민호야, 고맙다. 너희 세대는 우리처럼 살지 말아라.